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그 질문 답변,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질문해 주시는 분들의 댓글이 좀 많이 쌓였어서 또 모았다가 이렇게 저번 그 질문 답변 영상이 거의 1년이 넘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댓글은 거의 1년치 질문을 모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질문 중에서도 그 어떤 순수한 어떤 궁금증에 기인한 그런 질문이 아니라 뭐 욕이 섞여 있거나 또 본인의 어떤 결핍이 드러나는 어떤 분노가 보인다든지 이러면은 그런 질문들은 제외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해받고 싶은 거지 사실 질문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질문은 뺐습니다. 먼저 제일 오래된 질문부터 이렇게 순차적으로 해보려고 합니다. 왜 신, 카르마, 윤회 개념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 됐는지, 그 개념이 없이는 어떤 것이 설명이 불가능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 신, 카르마, 윤회 뭐 이런 거를 제가 직접적으로 믿거나 또 아니면 또 뭐 과학적으로 이게 맞다라고 하는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다만 제가 어떤 그런 개념을 도입해야만 제 기준에 있어서 어떤 인간의 마음을 계속 공부해 나갈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프로이트가 성적인 어떤 억압 때문에 성의 억압 때문에 신경증이 발생한다라고 이제 초창기에 이제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렇다면 왜 동물, 인간 이런 존재들한테는 성이 있는 걸까? 이유는 이제 번식을 위해서였겠죠. 그런데 왜 번식을 해야 하는 걸까? 그냥 죽고 끝나도 되는데 번식을 한단 말이죠, 동물들이. 그런데 이렇게 계속 원인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런 말도 안 되는 수없이 많은 어떤 우연들이, 뭐 진화라고 하는 우연, 그 다음에 또 어떤 사건들이 겹치는 이런 우연들이 나타나면서 이것들이 하나로 뭉치는데 어느 순간 이게 필연이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정을 제가 지켜본 가운데 이렇게 곰곰이 생각을 해봤더니 이런 개념을 도입하지 않고서는 제 근간이 흔들려 버리는 거죠. 믿음이나 어떤 학문적으로서가 아니라 그냥 이 기반을 만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개념들을 깔고 그 위에다가 제 이론들을 하나씩 쌓기 시작한 겁니다.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 보면 내담자분들이 어떤 사람들은 객관적으로 이렇게 되게 작은 상처일 법도 한데 그게 본인한테는 큰 트라우마가 돼서 인생이 망가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주 큰 상처인데도 그게 별 영향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개인의 과거와 또 이 과거 역사, 개인의 역사죠. 이런 것하고 무의식을 이렇게 심층적으로 하나씩 분석하고 파고 들어가다 보면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프로이트는 그 뭐 쥐인간이라든지 뭐 슈레버 사례 이런 데서 한 인간의 그 모든 것을 낱낱이 다 분석, 그러니까 시간의 문제이고 또 뭐 기억의 문제이지, 그런 것들을 증명해낼 수만 있다면 모든 원인들을 다 찾아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현실적으로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 불교가 말한 연기법처럼 너무나도 수많은 요인들이 섞여가지고 뭐 기질부터 시작해서 어떤 환경, 그 다음에 우연찮은 어떤 사건들, 이런 것들이 겹쳐서 설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어줍지 않은 정신분석 이런 지식으로 어떤 것들을 설명하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런 태도가 좀 오만이다. 그래서 차라리 어떤 분석할 수 있는 부분까지는 분석을 하지만 어느 부분부터는 이제 신이라는 개념을 깔고 갔을 때 얻을 수 있는 저도 그렇고 분석을 하는, 상담을 하는 저도 그렇고 그거를 이제 치유받고자 하는 내담자분도 그렇고 그런 개념을 깔고 가는 게 유리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사실 정신분석이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그냥 핑계예요, 핑계. 이 정신분석은 어떤 현상을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한, 그러니까 무의식을 중시하는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기 위한, 그렇게 해서 어떻게든 이제 이해가 안 가지만 이해해보려는 노력이거든요. 허점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로 제가 이런 개념들을 도입을 했습니다. 이제 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 완전히 이제 어떤 유전자 지도처럼 개인의 역사도 100% 밝혀질 수 있는 날이 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이제 밝혀낸다고 한들
이제 그 다 밝혀냈다고 해봐요. 그러면 이전에 그 얼기설기 얽혀서 일어난 사건들을 가만히 살펴보면 전부 다 우연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는 나라는 존재는 필연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건이 있어서 내가 존재하는 건데, 지금 이 존재는 필수적으로 필연적으로 여기 존재하는데 과거의 사건은 우연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조금 신비적으로 좀 다가왔습니다. 제 생각에는 단언하건대 어떤 이런 신비가 없다면 치유도 없습니다. 어떤 밤하늘의 별과 또 어떤 자연에 있는 꽃을 보고 놀라워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자연뿐만 아니라 어떤 도시에서 복잡한 출근길에서 차들과 사람들이 막 뒤죽박죽이 돼서 이렇게 혼란스러운 이런 모습을 보고도 놀라워할 수 있어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이제 모든 것들, 모든 사물들, 그리고 심지어 나 자신까지 어떻게 이런 것들을 보고 놀라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저는 굉장히 놀랍거든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지나가면 내 주변에 일어나는 사건들과 어떤 대상들, 환경들 이런 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그걸 좀 마음을 내려놓고 유심히 살펴보면 정말 놀랍거든요. 네, 그런 이유에서 제가 이런 개념을 도입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어떤 내가 보지 못하는 어떤 영역들이 있고, 물론 과학이 이제 훗날 밝혀낸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에는 내가 보지 못하는 영역들이 있고, 또 이 나라는 존재는 정말 작은 존재구나, 이런 것들을 인정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그런 개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신, 윤회, 카르마 이런 개념들은 이제 이 우주가 가지고 있는 무한성이라는 부분 있잖아요. 무한하고 혼돈스럽고 불확실성, 그런 것들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견뎌내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무한과 불확실성을 견뎌내야만 그 기반 위에 우리가 어떤 뭐 지식을 쌓던 어떤 업적을 이뤄낼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개념에서 제가 겸손하고 오만하지 않기 위해서 도입을 한 겁니다. 가장 큰 이유는. 또 어떤 분이 그 소시오패스 영상에서 정신과에 내원하면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소시오패스 이 성향 자체는 약으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그 약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어떤 감정이거든요. 약으로 조절할 수 있는 거는 인간의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기분, 느낌, 감정 이런 부분들인데, 소시오패스는 이런 감정적인 문제라기보다는 태도의 문제잖아요. 태도. 이런 거는 교육을 통해서 변경이 가능하거든요. 이제 그러려면 엄청난 어떤 변화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어떤 충격도 좀 필요할 거고, 어떤 사랑을 알려줄 수 있는 어떤 중요한 인물들이 옆에서 어떤 도움을 주지 않고서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품어주라는 것이 어떻게 품어주라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이것도 소시오패스 영상인데, 여기서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오해를 샀을 법한데, 제가 용어를 뭐 잘못 쓴 탓이죠. 품어주라는 게 아이고 그랬어 힘들었어 이러면서 뭐 안아주고 토닥거리고 뭐 이해해주고 이렇게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요 부분 때문에 저한테 좀 이렇게 좀 센 댓글을 많이 다셨어요. 우리가 이제 괜찮아 뭐 그럴 수 있어 얼마나 힘들겠어 이렇게 말하는 거는, 제 생각에는 그런 위로들은 도움이 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은 좀 오만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나는 괜찮다라는 뜻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버리면. 그래서 저는 그런 태도들은 오히려 이제 궁극적으로 봤을 때는 병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 품어주라는 말은 어느 정도 무시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시라고 하면 또 이제 의미가 좀 빗나가는데, 수용하라고 해야 되나? 견뎌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런 태도들을 옆에서. 근데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런 나쁜 놈들을 내가 도대체 왜 견뎌줘야 되나?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견디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댓글에다가 뭐 상종을 하면 안 되는 사람입니다 하고 뭐 천하의 나쁜 놈입니다, 악마입니다 뭐 이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손절을 하면 되는 거지. 더 중요한 거는 그냥 버리면 되는 건데, 그거를 못 버려서 제 영상에 와서 댓글을 쓰시는 게 저는 솔직히 좀 이해가 안 가거든요. 아니 그냥 안 품어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들이 와서 이제 그렇게까지 욕을 한다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잖아요. 그냥 단순히 내가 뭐 버려서 될 문제가 아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자식이 있고 나는 일을 해서 돈을 벌어야 되는데 회사에 이 부장님이 좀 좋지 않은 태도, 소시오패스적인 태도를 낸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그걸 그만두면 내가 손해가 아니냐, 그러면 계속 다니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면서 그걸 견뎌내고 이겨내서 그 사람을 누를 수 있으면 누르고, 만약에 그게 안 된다 그러면 그 회사를 떠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 사람들을 욕한다고 해가지고 해결될 건 없거든요. 뭐 그렇다고 해서 법적으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중심에 놓고 내 삶을 어떻게 하면 더 행복하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건지를 생각을 해야지, 상대방을 그렇게 소시오패스다라고 해서 욕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거 아니니까요. 그리고 다음 질문은 참 자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 하죠? 만들어 가야 하나요? 아마 여기서 참 자신은 참 자기인 것 같아요. 참 자기가 없다면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하나요? 이런 질문인데, 이제 만들어 가야죠, 당연히. 참 자기가 없으면 이제 결국에는 이 사회가 요구하는 바만 수행하다가 그냥 껍데기처럼 살다가 죽게 되거든요. 만들어 가야 되는 거는 뭐 당연한 거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런 질문에 대해서는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자면, 주변에 믿을만한 어른이 있어야 됩니다. 어른. 나이만 많다고 어른이 아니거든요. 정말 이 무의식적으로, 의식적으로, 그리고 어떤 에고 자체가 좀 견고하고 안정적인 어떤 진짜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이 어른하고 함께 하면서 그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경계선 성격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왜 자기를 도와주는 소중한 사람인데 그러는 걸까요? 이렇게 질문을 했는데, 저는 이 질문에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기를 도와주는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믿으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저는 그건 확실히 이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 퓨어한 신경증자는 어떤 유형이고 또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궁금합니다. 이런 질문인데, 제가 아마 이 영상에서 요즘에는 신경증, 오리지널 신경증인 구조가 많지가 않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이런 댓글을 다셨을 겁니다. 프로이트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 인간 자체가 신경증을 가진 존재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아무리 건강한 사람도 우리 인간이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일단 신경증은 기본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다. 문명사회인 이상. 신경증이라는 게 뭐냐면 내 욕망을 억누르고 사회의 요구를 따라가기 시작하면 그게 신경증이에요, 무조건. 근데 이제 잘 기능하지 못하면 이제 협의의 의미에서 그 신경증 환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잘 살고 있는 사람도 신경증이라고 보면 됩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렇게 잘 기능하고 있는 이런 신경증자는 이런 사람들이니까 출근하고 부장님한테 또 혼나기도 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이제 퇴근 후에 친구들하고 맥주 한잔 하고, 또 욕 한 사발 하면서 맥주 마시면서 또 털어버리고, 또 다음날 또 돈 벌어야지 하면서 좀비처럼 출근하는 이런 그런 사람들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범하고 건강한 사람들이죠. 근데 이 사람들이 문득 어느 날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사람들은, 요즘 사람들의 태도는 내가 왜 이렇게 살지 하면서 이제 과감하게 포기하거나 뭔가 새로운 걸 시도하거나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좀 소위 말하는 이 정신의학에서 건강한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지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일상을 벗어나기가 힘들죠. 그러니까 그래도 먹고 살아야지, 이런 태도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을 퓨어한 신경증자라고 합니다. 이건 뭐 어쩔 수 없지, 뭐 다 그래, 뭐 사람들 사는 건 다 그래,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퓨어한 신경증자 부류에 이제 들어가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정신의 영역에는 어떤 어떤 질병처럼, 육체에 있는 질병처럼 이렇게 명확한 경계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생활 방식을 어떤 경계선 내지는 정신증 구조를 가진 사람들도 이런 신경증자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평범해 보이는 태도로 살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정신 구조가 정신증 구조이거나 경계선 구조인데도 속에서는 심각하지만 겉으로는 잘 기능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뭐 사회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얼마나 적응적으로 살아가고 있는지가 어떤 이런 세 가지 성격 구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준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어떤 분이 자기애성 인격의 리더들로 구성된 공동체 속에서 경계선 인격이 살아남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경계선 성격장애라고 할 만큼 이 구조가 좀 굳어있고 악화되어 있고 이런 분들은 당장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경계선 구조의 이제 특징상 대인관계에 대한 유기에 대한 불안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무리 자기를 착취하거나 자기애성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쉽게 그 구조를 이제 경계선 성격 장애까지 갔다고 했을 때는 쉽지가 않을 겁니다.
근데 경계선 인격이라는 뜻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은 어느 정도 좀 유아성이 있다, 어린 아이와 같은 부분이 있다 이런 뜻이기도 하거든요. 뭐 장점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그런 성격에서 천진난만하고 그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애성 성격하고 경계선 성격을 이제 비교해 보자면 자기애성 성격이면 오히려 사회에서는 잘 나가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자기애성 성격자들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면서도 또 남 눈치도 잘 안 보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근데 경계선 인격은 좀 보호막이 얇아요. 그래서 이제 하고 싶은 거는 많은데 남을 신경 쓰느라 뭐 하나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이제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이제 뭐 이런 일 했다가 저런 일 했다가 뭐 이렇게 뭐 옮겨가기도 하고 그런 게 좀 비교적 자유로운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제일 추천하는 방법은 무슨 직업이든 어떤 직종이든 간에 어떤 가장 믿을 만한 어떤 인격적으로 훌륭한 어떤 스승님이라고 해야 되나 어른 같은 분을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만나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을 한 분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자면 뭐 직장인이라면 믿을 만한 부장님, 아니면 교회라면 집사님 내지는 뭐 권사님, 대학교라면 교수님, 이런 훌륭한 인격을 가진 사람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이제 좀 그런 것들을 어떤 인격 구조를 배우려고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이제 그런 환경조차도 없다면 이제 주변의 어떤 지인들 중에서 그나마 좀 인격이 좀 인품이 좋고 어른 같은 사람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 이제 끊임없이 또 조언도 구하고 또 그것으로부터 이제 배우고 최종적으로는 이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무의식의 어떤 구조 자체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어떤 습관이라든지 뭐 이런 걸 배우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껍데기를 배우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기본 인생을 대하는 어떤 자세라고 해야 되나, 이런 기본 그 무의식의 메커니즘 자체를 아예 본받아 오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남편이 경계선 성격장애 및 자기애성 성격장애가 같이 있다. 이혼 준비 중인데 어떻게 도움을 주실 수 있는지,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뭐 상황은 제가 모르니까 어떻게 판단할 수는 없지만 뭐 아주 심각한 상황이겠죠. 그냥 뭐 너무 힘들다면 이혼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또 다른 질문은, 대타자는 나르시스트의 민낯을 본 사람일까요? 상담자나 상담자님의 은사님도 이런 사람의 민낯을 직접 경험하고 피해는 받아보지 않은 것 같은데요.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에서 제가 그 어떤 제 은사님들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댓글을 쓰신 분의 이제 골자는, 당신들은 나르시스트를 제대로 겪어보지 못했다, 그런 민낯을 못 봐서 지금 이런 듣기 좋은 소리나 하고 있는 거다, 이런 뜻일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근데 저도 많이 경험해봤습니다. 보통 많이 경험해본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반복해서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거든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런 나르시스트가 제 곁에서 사라졌냐 하면, 내 안의 결핍들을 인지하는 순간, 그러니까 내 안에도 어떤 결핍 때문에 어떤 자기애적인 구조, 나르시스트 같은 그런 구조가 있구나, 이게 지금 상대만의 잘못이 아니라 나도 그런 걸 갖고 있구나 하고 인정하고 수용하는 순간부터 주변에 이런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은. 뭐 제 은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엄청나게 상처받고 고민을 했기 때문에 그 정도 경지에 또 갈 수 있었던 것이고요. 그분들이. 또 다른 질문은, 이재명을 어떻게 보시나요? 과거에 했던 말과 행동을 보시고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나 이런 인물들은 언급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일부러 정치에는 관심을 두지 않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다만 이제 더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다만 정치에 지나친 관심을 두는 사람에게는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왜 저 사람은 정치에 저렇게나 관심이 많을까? 솔직히 나라를 걱정한다면 정치인들한테 이렇게 쌍욕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그것도 만만치 않은 이제 나라의 입장에서는, 이 한국이라는 나라 입장에서는 그것도 좋지 않은 국민의 태도거든요. 근데 뭐 정치에 대해서 이제 어떤 중독이라든지 지나친 관심이 있다면 이런 질문들이 먼저 나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반문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왜 도대체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궁금한 걸까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은 대부분 뭐 뉴스에 정치인 이재명 후보가 이제 나온다든지 하면 열을 올리지 않잖아요. 그렇게 많이. 뭐 열을 올리더라도 잠깐 뭐
혀나 차고 자기 일에 집중하고 또 자신의 행복을 누리고 살아갈 텐데, 왜 선생님은 이재명을 그토록 신경 쓰는 걸까요?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많이 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자신의 내면을 먼저 돌아보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내면 안에 있는 어떤 큰 것들이 먼저 해소되고 나서야 어떤 다른 사람들을 이제 비로소 이제 온전하게 판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질문입니다. 투사와 트라우마는 어떻게 구분되거나 또 차이는 뭘까요? 이렇게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질문이 좀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왜냐하면 투사는 어떤 방어 기제고 트라우마는 일상에서 우리가 겪게 되는 사건인데, 그래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투사의 원인이 트라우마일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도한 투사의 원인이 어린 시절에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투사가 많아지게 된 거죠. 근데 우리가 트라우마를 겪거나 극심한 결핍을 얻게 되면 우리 안에 어떤 이물질 같은 어떤 덩어리가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상처가 많은 분들은 이런 꿈 꿔보신 적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입에서 막 머리카락이 끊임없이 나온다든지, 제가 많이 보고받는 꿈들이거든요. 아니면 입에서 막 토사물이 나온다든지, 이렇게 뭔가를 토해내는 꿈이라든지, 아니면 화장실에 갔는데 화장실을 쓸 수 없는 꿈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이제 무의식 안에서 이제 어떤 이물질들을 배출하고자 하는 어떤 욕구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내 안에 있는 이런 이물질 덩어리들이 내 안에서 소화가 잘 되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것이 불편하기 때문에 외부로 던지게 되거든요. 이런 걸 투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 또는 이제 나아가서 심지어 동물들도 이 투사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인간의 아기가 배가 고파서 이제 막 울어대잖아요. 소리가 엄청 커요. 그러면 그 배고픔이라는 이 나쁜 감정, 안 좋은 감정, 아기 입장에서는 배고픔이 가장 큰 이물질이거든요. 이런 내 안의 이물질과도 같은 불편한 감정을 아기가 이제 밖으로 투척을 하는 거예요. 소리를 지름으로써 어느 정도는 해소를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으로써 이제 엄마가 그 울음소리에 반응을 하게 되고, 적절하게 이제 그 울음소리에 반응을 해서 배가 고프구나 하고 이제 먹을 걸 준다든지, 이렇게 반복적으로 엄마가 그거에 잘 반응을 해주면 유아기 때 이제 아이가 크게 그렇게 울어댈 필요가 없어지겠죠.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너무 과도하게 표현하거나 너무 과도한 투사를 쓸 필요가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투사는 사실은 그 어떤 표현이거든요. 어떻게 보면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쓰는 방어기제예요. 그래서 이렇게 좀 어떤 반응적이지 못한 부모님 아래에서 자란 분들은 어른이 되고 나면 성격이 굳어버리거든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조금 늦어요. 주변 사람들이 이제 어른이 되고 난 후에는 아무리 이제 적절하게 반응을 해줘도 고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어린 시절은 그게 생존이 달린 문제라서 아주 사소한 것도 임팩트가 되게 크거든요. 또 그리고 뇌과학적으로 봤을 때도 아이들의 그 뇌가 더 훨씬 유연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른이 됐을 때는 어떤 여간 충격적인 사건 혹은 엄청난 사랑이 아니면 좀 수정하기가 어려운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신분석에서는 이제 카우치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가, 일단은 눕혀놓으면 내담자분들이 유아기로 퇴행을 하거든요. 영유아기 적게 들어가자면 사춘기까지 이제 퇴행을 하는데, 퇴행을 했다는 건 이제 내면 아이로서 그 상담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는 거거든요. 그런 상태에서는 좀 어느 정도 수정이 가능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또 몇 년 걸릴 거예요. 아마 그렇게 단기간에 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여담으로 그 성인 기준으로 이 투사를 설명해 보자면, 그러니까 내가 혐오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은 사람들, 화가 나는 사람들 보기만 해도 그런 사람들에게서 내 투사가 일어나고 있구나 할 수 있는 걸 가장 많이 느낄 수 있어요. 이제 그 사람을 향한 분노 내지는 혐오 이런 것들이 나의 한 측면일 가능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심지어 그게 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나타난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에는 저게 나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노력을 많이 해야겠죠, 그러려면. 네. 근데 이제 그게 내 안에 없다면 이 혐오스러운 그 대상을 보더라도 별 느낌이 없을 거거든요. 아니면 어떤 그 사람에 대한 혐오가 있더라도 그냥 금방 이제 잊혀지고 지나가겠죠. 그런데 거기서 너무 지나친 어떤 감정이 일어나거나 계속해서 떠오른다면 이거는 거의 무의식일 가능성이 99.9%죠. 이제 그래서 이제 또 하나 오해하시는 게, 그러면 내가 그렇게 나쁜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냐,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인 거냐, 내가 그렇게 혐오스러운 사람인 거냐,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있을 텐데, 꼭
그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 경험부터 해서 어떤 좋지 않은 일을 당했을 때 나한테 피해를 준 어떤 가해자, 부모님일 수도 있고 뭐 다른 사람일 수도 있는데 이 가해자와 무의식적으로 동일시가 되거든요.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그 사람하고 동일시를 해버려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인질이 범인한테 잡혔을 때 오히려 범인 편을 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게 예시인데,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단계에 빠졌어요. 다단계 회사에. 그럼 다단계가 나중에 이제 좀 약간 언뜻 일은 안 좋은 일이구나 하고 깨닫기가 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든 합리화를 해서 이게 좋은 일이다, 이건 정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다, 이렇게 포장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괴로운 걸 견딜 수 없을 때 가해자하고의 동일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 안에 있는 이 나쁜 측면이 외부로부터 온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굳이 그렇게 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또 여기까지 질문 답변을 마치고 다음 시간에 또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네요. 6개월 내지는 한 1년 정도 이 자료가 또 쌓이면 댓글을 모아서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